전설야담 중간 광고 없이 연속으로 감상하세요. 감사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옛날 옛적에 산자락이 완만하고 물길이 고요한 어느 마을에 작은 서당 하나가 있었다. 기와 몇 장 얹은 초라한 건물이었지만 날이 밝으면 하늘천 따지 하는 소리가 고을 어귀까지 번져나가 사람들 귀에 익숙하게 스며들던 곳이었다. 이 서당에는 경전 읽기를 무엇보다 즐기던 훈장이 있었는데 그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어도 책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에도 훈장은 서책을 펴고 소리내어 읽었고 해가 기울어 서당 마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울 때에도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학동들이 앉아 있을 때는 하늘 천 따지 하는 글공부 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혼자 남아있을 때에도 홍자왈, 맹자왈하며 경전 구절을 읊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흘러나왔다. 이 서당에는 늘 살림을 도맡아 보는 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 나이는 이미 60을 훌쩍 넘겼고 손마디는 굽어 있었으며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걸음은 부지런했다. 할머니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고 붓을 잡아본 일도 없었다. 다만 새벽마다 서당 마루를 쓸고 점심때가 되면 훈장과 학동들 밥을 짓고 해가 지면 남은 불씨를 정리하는 일이 일과였다. 그런 할머니의 하루는 늘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훈장이 읽는 경전 소리, 시를 읊는 소리, 아이들이 따라 읽다 더듬거리는 소리들이 마치 바람처럼 하루 종일 할머니 귀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알 수 없는 소리일 뿐이었다. 뜻도 모르고 글자도 알지 못했으나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는 일정한 가락이 있었다. 어떤 날은 부드럽게 흘러가듯 이어졌고 어떤 날은 딱딱 끊어지며 귀에 걸렸다. 할머니는 밥을 하다 말고도 장작을 패다 말고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뜻은 몰라도 소리가 좋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소리가 거칠면 괜히 일손이 꼬이는 느낌이 들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해가 몇 번이나 바뀌고 서당의 학동들도 하나둘 떠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다. 그동안 훈장은 여전히 시문을 즐겨 지었다. 경전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담은 시를 짓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가도 훈장의 시 읊는 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뜻은 여전히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시의 장단과 흐름은 점점 몸에 익어갔다. 어느 구절에서 숨이 쉬어지는지, 어느 대목에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또 어디에서 어딘가 모르게 막히는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고 서당 앞 은행나무 잎이 절반쯤 떨어진 날이었다. 훈장은 평소와 달리 얼굴에 근심을 담은 채 서책을 펼쳤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지 시를 읊는 소리에도 평소의 여유가 담기지 않았다. 할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의 시는 이상하게도 귀에 걸렸다. 가락이 어딘가 어색했고 흐름이 매끄럽지 않았다. 할머니는 한동안 가만히 듣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떠오른 느낌을 그대로 입 밖에 내고 말았다. 오늘 시는 왠지 좋지 않군요. 그 말에 훈장은 깜짝 놀라 서책에서 눈을 떼었다. 할머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다. 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시에 좋고 나쁨을 말하다니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훈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멋쩍은 얼굴로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덧붙였다. 글 뜻은 모르지만 소리가 좀 막히는 것 같아서요. 훈장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날 그는 마음이 어수선해 시를 다듬지 못한 채 대충 읽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도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걸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를 모르는 할머니가 소리만 듣고 그 어색함을 짚어내자 훈장은 오히려 크게 감탄했다. 그리고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당고 3년 평통월이라는 말이요. 할머니는 그 말의 뜻을 몰라 눈을 크게 떴다. 훈장은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당고란 연못의 붕어를 말하고 평통월이란 풍어를 평한다는 뜻이라 했다. 깊이 배워 알지는 못해도 오래 듣고 익히다 보면 짧은 지식으로도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라 했다. 훈장은 이어서 말했다. 그대는 글을 배우지 않았어도 수년 동안 시와 경전 소리를 들으며 지냈으니 그 가락과 율조가 몸에 밴 것이오. 이 말은 훗날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변해 전해졌다. 당고가 당구로, 당구가 다시 서당으로 바뀌어 들리면서 어느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당에서 오래 산 개가 글 읽는 소리를 흉내낸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의 처음에는 서당에서 일하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뜻은 몰라도 오래 듣고 접하다 보면 그 흐름과 이치를 느끼게 된다는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였다. 그 후로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서당 일을 보았다. 훈장은 예전보다 더 정성껏 시를 다듬었고 시를 읊기 전에는 가끔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글을 몰랐지만 소리로 세상을 읽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서당에는 오늘도 하늘천 따지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귀에 스며들어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아주 먼 옛날 산과 들이 완만하게 이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느릿하던 어느 고을에 형제 둘이 살고 있었다. 형의 이름은 학수였고 아우의 이름은 철수였다. 두 형제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 학수는 눈이 밝고 손재주가 좋았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반면 철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장님이라 불렀고 때로는 소경이라 불렀으며 어떤 이는 봉사라 불렀다. 부모는 늘 걱정이 많았다. 학수는 어디 내놓아도 걱정 없는 아들이었지만 철수의 앞날은 늘 마음에 걸렸다. 부모는 논밭 몇 마지기와 작은 집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면서도 두 형제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랬다. 그 바람대로 학수는 집안을 이끌었고 철수는 집안일을 돕고 소리를 통해 세상을 읽으며 살았다. 철수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가 밝았고 사람의 말투와 숨결만으로도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 세월이 흘러 학수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철수는 20살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다. 장님이 무슨 혼인이냐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다. 철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혼자서 긴 한숨을 내쉬곤 했다.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사촌이 학수를 찾아왔다. 그는 풍팔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고 말주변이 좋았다. 외사촌은 철수가 없는 자리에서 학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자기 친구에게
아직 시집가지 못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부지런하고 살림에는 야무지나 얼굴이 못생기고 눈이 사팔뜨기라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철수를 떠올렸다고 덧붙였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논밭이 있고 형이 든든히 받쳐주니 생활은 걱정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학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동생의 장래를 늘 마음에 두고 있던 터라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외사촌에게 여동생의 뜻을 물었다. 외사촌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누이에게 물어보니 그런 집이라도 시집갈 수 있다면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학수는 그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동생이 혼자 늙어 몽달기신 신세를 면할 수 있다면 고마운 일이라 말했다. 다만 외사촌은 한 가지를 당부했다. 철수에게는 신부될 처녀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곱다고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미인이든 아니든 알 수 없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예쁘다고 믿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애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었다. 학수는 그 말에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학수는 철수에게 혼인 이야기를 꺼냈다. 집은 가난하지만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하며 부지런한 처녀가 있다는 말에 철수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 바로 자신의 짝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혼인 날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 모습에 학수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혼인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학수는 서둘러 3칸짜리 집을 지어 아우에게 주었고 논밭도 떼어주어 분가시켰다. 형수는 새로 들어온 재수 씨에게 농사일과 살림살이 요령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신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이 부지런했고 배운 것은 금세 익혔다. 집안 살림은 점점 안정되었고 부부는 단란하게 살았다. 이윽고 아들까지 태어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철수의 마음 한편에는 늘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크게 다가왔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얼굴과 우리 아이 얼굴이 몹시 보고 싶군요. 그 말 뒤에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한숨이 따라붙었다. 눈먼 신세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마음이 가라앉아 말수가 줄어드는 날도 잦아졌다. 그런 어느 날 철수는 눈이 쓰리고 아픈 증세를 느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눈까지 아프니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약방을 찾아갔다. 한의원은 증세를 듣고 약을 지어주며 푹 달여 그 물로 눈을 씻으라고 했다. 철수는 시키는 대로 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효험은 없고 통증만 더해졌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마음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 충청도 어느 약수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눈이 아파 고생하던 사람이 그 약수로 눈을 씻고 시력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였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고 묻자 친구는 그렇다고 장담했다. 철수는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학수는 함께 가자며 짐을 꾸렸다. 며칠 머물며 시험 삼아 해보자는 것이었다. 형제는 먼 길을 걸어 약수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철수는 조심스레 약수를 눈에 발랐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눈에서 진물이 나고 통증이 가셨다. 사흘째 되던 날 철수는 눈앞이 희미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형의 얼굴이 보였다. 그 순간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다. 밝은 눈으로 집에 돌아온 철수를 아내는 기쁨에 겨워 맞이했다. 그러나 철수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얼굴은 자신이 상상해왔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었다. 사팔뜨기에 세상이 말하는 미인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철수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 예전처럼 다정한 말이 오가지 않았고 시선이 마주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결국 철수는 예쁜 여자를 첩으로 들였다. 본처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고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본 것이 병이 되었네. 안 보였을 때가 약이었지. 그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한마디 말이 남았다.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었다. 이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알지 못할 때는 마음이 편하지만 알고 나면 오히려 근심과 번뇌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쓰게 되었다. 철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월 속에 남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아이러니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모르면 약이요, 아는 개병이라는 속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왕이 된 머슴. 아주 먼 옛날, 아직 나라의 기틀이 단단히 잡히기 전이던 고구려에 봉상왕이라는 임금이 있었다. 그는 왕위에 오른 뒤 날이 갈수록 의심이 많아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경계하며 살았다. 고구려의 왕위 계승은 부자 상속이 되기도 하고 형제 상속이 되기도 했는데 봉상왕은 바로 그 형제 상속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겼다. 특히 아우 돌고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돌고가 왕위를 노린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봉상왕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다. 마침내 봉상왕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기 293년 그는 돌고를 반역죄로 몰아 처형해버렸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봉상왕은 돌고의 아들마저도 위협으로 느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즉시 죽여라. 왕의 명은 차갑고도 분명했다. 아직 어린 왕손 얼굴은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직감했다. 그는 궁궐을 빠져나와 다른 마을로 숨어들었고 이름과 신분을 숨긴 채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왕손이 하루아침에 쫓기는 몸이 된 것이다. 얼굴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수실천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음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얼굴의 정체를 모른 채 머슴으로 들였다. 음모는 마침 일손이 필요하던 차라 얼굴을 반겼지만 그 대접은 결코 좋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며 조금만 늦어도 호통을 쳤다. 얼굴은 왕손이었지만 그 사실을 밝힐 수 없는 처지였기에 묵묵히 모든 일을 견뎌냈다. 음모의 집 옆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다. 밤이 되면 맹꽁이들이 떼를 지어 울어댔다. 맹꽁이는 짝짓기 철이 되면 수컷들이 목청을 높여 울어 암컷의 관심을 끌었다. 한 놈이 맹하고 울면 다른 놈은 꽁하고 받았다. 또 한 놈이 소리를 바꾸면 다른 놈도 소리를 바꾸었다. 이 소리들이 뒤섞여 사람의 귀에는 맹꽁맹꽁으로 들렸고 그래서 맹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하지만 음모에게 이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는 얼굴에게 밤마다 연못에 돌을 던져 맹꽁이 울음을 막으라고 시켰다. 낮에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밤에는 잠도 자지 못한 채 연못을 지켜야 했으니 얼굴의 몸은 날로 쇠약해졌다. 조금이라도 졸면 맹꽁이가 울었고 그때마다 음모는 얼굴을 불러내어 호되게 꾸짖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결국 얼굴은 더는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음모의 집을 떠났다. 그는 다시 떠돌며 살 길을 찾다가 동촌 사람과 함께 소금 장사를 시작했다. 바닷가까지 가서 소금을 사온 뒤 내륙으로 들어와 되파는 고된 일이었지만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에는 적당한 일이었다. 얼굴은 배를 타고 먼 길을 오르내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압록강 근처 사수촌에 이르러 한 노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숙박 대가로 소금 한 마를 주었는데 당시 소금은 매우 귀했기에 결코 적은 값이 아니었다. 그러나 노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소금 한 말만 더 주시오. 노파의 요구에 얼굴은 난처해하며 거절했다. 규례상 손님을 쫓아내려면 받은 소금을 돌려주어야 했기에 노파는 마지못해 방을 내주었다. 하지만 그날 밤 노파는 나쁜 꾀를 꾸몄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소금을 지고 길을 떠나자 노파가 허겁지겁 뒤쫓아왔다. 이봐요, 내 신발을 내놓으시오. 얼굴은 무슨 말이냐며 억울해했지만 노파는 그의 소금짐 속에서 자기 신발을 꺼내 보였다. 간밤에 몰래 넣어둔 것이었지만 얼굴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노파는 도둑을 잡았다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압록강 태수에게까지 일이 번졌다. 태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은 뒤 소금짐에서 신발이 나온 사실과 얼굴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 노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도둑질도 모자라 반성조차 없구나. 태수는 소금을 모두 노파에게 주게 하고 얼굴에게 매를 때리게 했다. 얼굴은 매를 맞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관아에서 쫓겨난 얼굴은 세상의 각박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 무렵 고구려 안에서는 큰 변화의 기운이 일고 있었다. 흉년이 계속되었음에도 봉상왕은 궁궐을 대대적으로 증축하며 백성의 원성을 샀다. 국상 창조리는 여러 차례 왕에게 간언했지만 봉상왕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창조리를 벌하려 했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창조리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소.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신하들과 함께 봉상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했다. 창조리는 충신 조불과 소우에게 왕손 얼굴을 찾아오라는 밀명을 내렸다. 여러 곳을 수소문하던 소우는 마침내 비류강 근처에서 수상한 사내를 발견했다. 얼굴은 파리하고 몸은 말랐지만 눈빛과 기색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봉상왕이 왕손을 죽이려 한 지 이미 7년이 지나 얼굴의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소우는 그가 왕손임을 직감했다. 소우는 배를 타고 있는 얼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절하며 상황을 전했다. 지금 왕은 무도하여 인심을 잃었습니다. 국상께서 여러 신하와 함께 왕을 패하고 인자하신 왕손을 모시려 합니다. 얼굴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언제 또 봉상왕의 추격대가 올지 몰랐기에 자신은 촌사람일 뿐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소우는 여러 차례 간청하며 진심을 보였다. 결국 얼굴은 의심을 풀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해 9월 봉상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 창조리는 행동에 나섰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갈대잎을 모자에 꽂으라고 했다. 신하들이 모두 그대로 하자 군사를 동원해 봉상왕을 포위했다. 사태를 깨달은 봉상왕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두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하여 얼굴은 고구려 제15대 왕 미천왕으로 즉위했다. 한때 머슴살이를 하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까지 맞았던 사람이 왕이 된 것이다.
소문을 통해 얼굴의 정체를 알게 된 수실천의 음모와 사수촌의 노파는 벌벌 떨며 숨죽였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머슴 살던 사람도 왕이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천한 처지에 있더라도 때가 오면 크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미천왕은 즉위한 뒤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백성의 고통을 직접 겪었기에 정치 또한 인자하고 검소하게 펼쳤다. 안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힘썼고 밖으로는 국토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제위 3년과 2년에 현도군을 공격해 적군 8,000명을 사로잡았고 313년에는 낙랑군을 공략해 멸망시켰다. 이어 314년에는 대방군까지 정벌해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다. 이로써 고구려는 북방의 강국으로 거듭났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비천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아니며 때가 오면 머슴 살던 사람도 왕이 될 수 있다고. 미천왕의 삶은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이자 교훈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산골 마을에 늙은이 내외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꽤 들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이가 몹시도 좋았다. 말다툼 한 번 없이 평생을 함께해온 부부라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참에 좋은 내외라며 혀를 내둘렀다. 남에게도 늘 인심이 후해 누가 찾아와 곡식을 빌려달라 하면 있는 대로 내주었고 돈을 꾸어달라 하면 형편을 따지지 않고 손에 쥐어주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노부부를 고맙게 여겼다. 그러나 이 내외에게도 남모를 근심 하나가 있었다. 늙도록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젊을 적에는 언젠가는 아이가 생기겠지 하고 기다렸으나 세월은 어느새 흘러 백발이 성성해졌고 집안은 늘 조용했다. 이웃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아내는 부엌에서 한숨을 쉬었고 남편은 괜히 마당을 서성거리며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다. 아이는 없지만 둘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만하면 복받은 삶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이 내외가 사는 집 옆에는 욕심 많은 호랍이 노인이 하나 살고 있었다. 이 노인은 일은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지내면서도 남의 것에 눈독을 들이는 데에는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었다. 특히 마음 착한 이 노부부를 얕잡아보고 틈만 나면 괴롭힐 궁리를 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근거도 없는 말을 지어내 이 내외를 헐뜯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흉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았다. 모두가 그의 성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욕심쟁이 늙은이를 어떻게 좀 가르칠 수 없을까? 그러게 말이야. 다시 사람답게 살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에이, 다 늙은 사람을 무슨 수로 고쳐.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호랍이 노인을 못마땅해 했지만 정작 착한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욕심쟁이가 곡식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도 돈을 떼먹어도 두 사람은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입맛만 쩍쩍 다시며 갚을 날이 있겠지 하고 넘겼다. 어느 해에는 양식이 떨어져 며칠씩 밥을 굶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노인에게 찾아가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여보, 이웃집에 가서 딱한 사정 좀 말해봅시다. 에이, 그럴 것까지야 있겠소. 갚을 날이 있겠지. 우리가 굶어 죽은 다음에 갚으러 오면 무슨 소용이에요. 설마 산 사람 입에 거미줄이 치겠소? 그야 그렇지요. 아내의 말은 늘 그렇게 끝났다. 그야 그렇지요. 남편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서도 날이 밝으면 산으로 올라갔다.
동이 틀 때부터 해가 뉘엿뉘엿질 때까지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쉬엄쉬엄 쉬어가며 나무를 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저분은 참 부지런하시지. 잠시도 쉬지를 않으니. 부지런하기는 한데 뭐하나. 벌어놓은 걸 다 옆집 노인한테 빼앗기잖아. 마을 사람들은 착한 내외를 만날 때마다 딱하다고 했다. 그렇게 고생을 참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아내는 저녁밥을 지어놓고 남편을 기다렸다. 그런데 해가 져도 밤이 깊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어둑해지기 전에 꼭 집에 오던 사람이었다. 아니, 대체 웬일이야. 이렇게 늦는 일이 없었는데 혹시 산에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건 아닐까? 아니면 호랑이에게라도 물려간 건가? 아내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결국 옆집 욕심쟁이 노인을 찾아가 거의 빌다시피 말했다. 아무래도 무슨 변을 당하신 것 같아요. 횃불을 켜들고 좀 찾아가 주실 수 없겠어요? 아니, 이 밤중에 어딜 다녀오란 말이오? 죽지 않았으면 살아오겠지. 노인은 눈을 부라리며 성을 냈다. 아내는 더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 나라도 찾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불을 켜들고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 컴컴한 산길에서 누군가 어슬렁어슬렁 내려오고 있었다. 나무찜을 진 남편이었다. 아내는 후다닥 달려가 남편의 손목을 붙잡았다. 아이고, 웬일이오. 왜 이렇게 늦으셨단 말이오. 집으로 들어와 나무찜을 내려놓고 방에 들어온 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이고머니나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남편의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다. 희끗희끗하던 수염은 말끔히 사라졌고 하얗게 새었던 머리칼은 까맣게 변해 있었다. 아무리 봐도 25,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내였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유? 새파랗게 젊어졌잖소. 남편은 젊어진 목소리로 어리둥절하게 말했다.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날아와 내 머리 위에 앉아 짹짹거리지 않겠소. 도끼를 내려놓고 가만히 듣고 있으니 그 새가 산속으로 날아가더군. 그래서 따라가 봤지. 또 날아가길래 또 따라갔고. 그렇게 처음 가보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는데 나뭇가지에 앉아 다시 짹짹거리더군. 가만히 보니 그 밑에 샘물이 있었소. 목이 말라 얼른 떠먹었는데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지.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소. 추워서 깨어보니 이 모습이 되었더란 말이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모았다. 아하, 그 샘물이 신령한 샘물이었던 게로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남편은 젊어졌는데 아내는 여전히 늙은 모습이니 둘이 서 있으면 꼭 어머니와 아들처럼 보였다. 아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아내는 남편과 함께 그 산속 샘터로 갔다. 남편이 마셨던 것처럼 샘물을 떠 마시자 아내 역시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 새색시로 변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옆집 욕심쟁이 노인이었다. 그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장 산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날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젊어진 내외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샘터로 가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옷가지에 쌓인 갓난아기 하나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다.
욕심쟁이 노인이 그 샘물을 밤새도록 퍼마시다 젊어지다 못해 그만 아기까지 되어 버린 것이었다. 젊어진 내외는 한참을 배를 잡고 웃었다. 그러다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침 잘 됐네요. 우리에겐 아이가 없어 늘 쓸쓸했으니 이 아이를 데려다 기릅시다. 그렇게 욕심쟁이 노인은 마음 착한 내외의 손에서 다시 자라났다. 이번에는 달랐다. 게으르지도 않고 욕심도 부리지 않았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이 산골 마을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하며 욕심과 마음씨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하곤 했다. 아주 옛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영모로 물려 집안이 통째로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던 조선의 세월 속에서도 세상을 비틀어 웃고 권세를 비껴가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 입에 오래도록 회자된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정수동이라 불린 사내였다. 정수동의 본명은 정지훈이었다. 그는 역관 집안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고들 했다.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손바닥에 수, 자가 새겨진 듯 선명했다고 하니 이를 본 어른들은 아이가 오래 살 팔자라며 수근거렸다. 그의 이름 지훈의 자는 옛 글에서 풀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그는 손바닥의 수자와 어울린다 하여 스스로를 수동이라 불렀고 훗날 사람들은 그를 정수동이라 불렀다. 정수동은 어려서부터 틀에 박힌 삶을 견디지 못했다.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도 남들처럼 얌전히 앉아있는 법이 없었고 규칙과 형식을 따르는 일에는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사람의 말과 표정, 세상의 허위와 모순을 살피는 데에는 유난히 밝았다. 그 눈빛에는 늘 장난기와 비웃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의 일이었다. 더위에 지친 정지훈은 서당에서 책을 펴놓은 채 그만 꾸벅꾸벅 졸고 말았다. 이를 본 훈장은 호령을 치며 매를 들었다. 이 녀석, 글 배우러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어디서 잠을 자느냐. 며칠 뒤, 이번에는 훈장이 책상에 엎드린 채 졸고 있는 모습을 지훈이 보게 되었다. 지훈은 일부러 큰 소리로 불렀다. 훈장님, 훈장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훈장은 순간 뜨끔했으나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나는 잠을 잔 게 아니다. 나이가 들어 잡고 있는 게 많아 잊어버린 것을 물으러 잠시 공자님께 다녀온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지훈은 본능적으로 거짓임을 느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일부러 훈장이 보는 앞에서 자는 척을 했다. 훈장이 소리를 질렀다. 이 녀석 또 조는구나. 지훈은 눈을 비비며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저는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자님을 뵈러 다녀왔을 뿐입니다. 훈장은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그래, 공자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지훈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며칠 전에 훈장님이 다녀가셨느냐고 여쭈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하시던데요. 서당은 한순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훈장은 할 말을 잃었다. 이 일로 지훈은 회초리를 맞았지만 그의 속은 오히려 시원했다. 그는 그날부터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었고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말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성인이 된 정수동은 벼슬길과는 점점 멀어졌다. 역관 집안이었으나 관직을 탐하지 않았고 연주를 타고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도 없었다. 오히려 규칙과 체면에 얽매인 삶을 답답해했다. 그는 술과 시를 벗 삼아 전국을 떠돌았다.
금강산을 비롯한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자연을 벗삼았고 술자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시와 말에는 늘 날카로운 풍자와 해악이 섞여 있었다. 정수동은 가난했다. 자유롭게 살겠다는 선택의 대가였다. 집안 살림에는 늘 소홀했고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도 금강산 유람을 떠났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 결국 살림은 기울었고 어린 아들이 갑자기 병들었을 때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다. 그 일은 평생 그의 가슴에 남은 상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마저 술과 시 속에 묻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름난 인물들도 많았다. 김정희, 조두순, 김은근 같은 당대의 명사들과도 교류했지만 그는 그들과의 인연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지 않았다. 대신 뜻이 맞는 것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비웃고 권력과 금력의 허망함을 조롱했다. 그의 시는 번잡하지 않았고 말은 짧았지만 날카로웠다. 기발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아 사람들은 그의 시를 두고 한경지를 이뤘다고 말했다. 어느 해서 딸금은 영의정 김은근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세찬을 나누어 주었다. 정수동 역시 그 명단에 들어 있었다. 김은근은 하인에게 술 2말과 꽁, 명태를 실어보내며 말했다. 정서방의 뒤를 따라가 반드시 그 집에 두고 오너라. 하인은 분부를 받고 정수동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수표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정수동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여기다 내려놓게나. 하인은 의아해했다. 댁이 이 근처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집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수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말은 고맙지만 무거운 짐을 우리 집까지 질 필요는 없네. 그러나 하인은 명을 어길 수 없어 계속 따라가려 했다. 그러자 정수동이 말했다. 짐을 질 필요 없이 우리 배 속에 넣고 가세. 이웃집에 가서 사발 하나만 빌려오게. 하인은 어이없어 하며 사발을 구해왔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수표교 위에서 설경을 바라보며 술 2말을 모조리 비웠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차는 사라져 버렸다. 또 다른 날 정수동의 벗들이 시회를 열었다. 술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수동은 즉석에서 시를 지었다. 받아 적던 이들이 감탄할 만큼 시는 빼어났다. 시가 끝나자 그는 목이 마르다며 술을 찾았다. 안주상이 준비되는 사이 그는 술 냄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술동이 2개가 놓여 있었다. 겨우 2동이로 5이 마신단 말인가? 이건 간에 기별도 안 가겠군. 그는 혼자서 2동이를 모두 비웠다. 친구들이 그를 찾다 방에 들어가 보니 술은 바닥나고 그는 바닥에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다. 친구들이 성을 내자 그는 눈을 뜨며 말했다. 한 동이는 술로 마셨고 다른 한 동이는 안주로 먹었네. 안주 없이 술이 들어가겠나? 또 한 번은 인색하기로 소문난 친구 집을 찾았다. 저녁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자 정수동은 일부러 뜨거운 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친구 입에 넣었다. 친구가 놀라 소리치자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미안하네. 그게 내 입인 줄 알았지? 이처럼 정수동은 평생을 세상을 향한 웃음과 비웃음 속에서 살았다. 그는 권력도 부도 손에 쥐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50살이 되던 해 그는 과음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다.
정수동은 죽어서도 세상을 조롱하는 시를 남긴 사람이라고. 그의 삶은 조선의 엄혹한 세월 속에서도 웃음과 풍자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편의 옛이야기로 남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치를 특별한 새로 여겨왔다. 아침 저녁으로 마을 어귀 전나무 가지나 집 처마 위에 앉아 까악 울어대는 까치를 보면 사람들은 괜히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오늘은 누가 찾아오려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려나 하고 은근히 기대를 품었다. 그래서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바로 까치가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 라는 속담이다. 이 말은 단순한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실제 역사와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다. 또 한 가지 풍습이 있다. 아이의 전니가 빠지면 그 치아를 지붕 위로 던지며 노래를 불렀다. 까치야, 까치야, 헌 이 줄게 새 이다오. 헌이는 너에게 줄 테니 새 이를 가져다 달라는 뜻이다. 아이들은 장난처럼 노래를 불렀고 어른들은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까치는 좋은 소식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까치를 이런 새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 유래를 따라가다 보면 조선 중기의 비극적인 역사와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이 모습을 드러낸다. 조선 선조 연간 1602년의 일이었다. 김제남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평범한 신하였으나 둘째 딸이 선조의 계비로 간택되면서 하루아침에 왕비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김제남은 여흥부원군에 봉해졌고 가문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왕비가 된 딸은 인모광후였고 왕실과 김제남의 집안은 탄탄한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다. 1606년에는 인모광후가 아들을 낳았다. 바로 영창대군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 아이가 장차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다. 김제남의 앞날 역시 더없이 밝아 보였다. 그러나 세상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1608년 선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왕위는 광해군에게 넘어갔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치열한 당쟁 속으로 들어갔고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형임의 군을 역모로 몰아 죽였고 어린 영창대군 또한 왕위를 노린다는 죄목으로 제거했다. 인모광후는 대비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서궁에 유폐되었다. 광해군의 칼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영창대군을 옹립하려 했다는 모반죄를 씌워 김제남에게 사약을 내렸다. 하루아침에 왕비의 아버지에서 역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제남은 억울함을 품은 채 목숨을 잃었고 그의 아내 노씨 부인은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 채 노비로 전락했다. 더 나아가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라는 명이 떨어졌다. 왕비의 어머니가 죄인이 되어 제주로 끌려가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노씨 부인은 조선 역사상 제주로 유배된 최초의 여성 유배인이라는 기록까지 남기게 되었다. 제주도는 그에게 낯설고도 가혹한 땅이었다. 노씨 부인은 제주 화북거로 마을에 머물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삶은 처참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다. 집주인 전랑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은 죄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노씨 부인을 은근히 도와주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인간적인 연민을 보였다. 하지만 제주 목사 양원은 달랐다. 그는 한양에서 권력을 잡은 대북파의 눈에 들기 위해 노씨 부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다. 일부러 모욕을 주고 생활을 어렵게 만들며 한양까지 소문이 퍼지도록 했다. 양원은 재물을 탐하고 백성의 물건을 빼앗았으며
기생들의 머리카락을 잘라 궁궐에 바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결국 그의 행태는 문제로 드러났고 광해군 제위 14년인 1622년 2월 그는 관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동안 노씨 부인이 겪은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먹고 살아야 했던 노씨 부인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술이었다. 술지개미를 다시 끓여 만든 막걸리, 지금으로 치면 매우 연한 술이었다. 알코올 도수는 낮았지만 뜨끈뜨끈하게 데워 마시면 몸을 풀어주는 데에는 충분했다. 농사일을 나가기 전 새벽이나 힘든 일을 마친 뒤 한 사발 마시기에 제격이었다. 이 술은 금세 성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대비의 어머니가 만든 술이라 하여 이 술을 대비모주라 불렀고 나중에는 줄여서 모주라고 불렀다. 오늘날까지 제주에서 전해지는 모주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노씨 부인은 치욕과 슬픔을 견디며 모주를 팔아 연명했다.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1623년 음력 3월 한양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인조 반정이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다. 정변이 성공하자 서궁에 갇혀있던 인목대비는 풀려나게 되었다. 대비는 가장 먼저 어머니 노씨 부인을 떠올렸다. 곧바로 승지를 파견해 제주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명했다. 한양을 출발한 승지는 말에 몸을 싣고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달렸다. 전라도 강진에 이르러 제주로 건너갈 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배가 막 떠나려는 순간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배의 높은 돛대 위에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신기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까치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자리에 머물렀고 배가 출항하자 천리 물길을 함께 건넜다. 이윽고 배가 제주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까치는 먼저 날아올라 남쪽을 향해 날아갔다. 승지는 서둘러 노씨 부인의 거처로 향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 까치가 이미 노씨 부인의 집 처마 끝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까치는 딱딱 울어대며 집안을 향해 소리를 냈다. 잠시 뒤 승지가 대비의 명을 전하자 노씨 부인은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크게 놀랐다. 제주에는 원래 까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 나타난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전하듯 울었고 실제로 그 직후 기쁜 일이 벌어졌으니 이를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려웠다. 이 일화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결국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나 기쁜 소식이 온다 라는 말로 굳어졌다. 한양으로 돌아간 노씨 부인은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 부부인의 지위를 회복했다. 부부인이란 왕비의 어머니나 대군의 아내에게 주어지는 정일품 자코였다. 노씨 부인은 자신을 보살펴준 제주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특히 집주인이었던 전랑을 한양으로 불러 참사라는 무관 벼슬을 내려 보답했다. 이는 단순한 은혜 갚기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지킨 행위로 오래 기억되었다. 아주 오래전 산과들이 마을을 감싸고 밤이 되면 등잔불만이 드문드문 켜지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마을에 김씨라는 젊은 사내가 살고 있었다. 김씨는 성실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이웃들과 큰 다툼 없이 지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내와도 겉으로 보기엔 큰 탈 없이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를 무난한 가장으로 여겼다. 어느 날 김씨는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겨 이웃 고을로 며칠간 외출을 하게 되었다. 당초 돌아오기로 한 날은 사흘 뒤 낮이었지만 일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었다. 김씨는 집 생각이 나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밤이 깊은 시각에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다. 김 씨는 조심스레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의 걸음이 멈췄다. 숨이 섞인 낮은 웃음소리와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순간 김 씨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그는 숨을 죽이고 안방 문 가까이 다가갔다. 귀를 기울이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고 그 옆에는 익숙한 남자의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곽 씨였다. 김 씨와는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친구였고 술자리도 함께하며 서로를 믿어왔던 사이였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와 함께 이불을 덮고 음탕하게 노닥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속궁합이 잘 맞는다며 아무 걱정도 없는 듯 웃고 떠들고 있었다. 방 밖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향했다. 칼을 찾아 곽 씨를 한 번에 찔러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평소 친구라 믿고 지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은 그 어떤 모욕보다 컸다. 하지만 부엌에서 칼을 쥔 순간 김 씨의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지금 이 칼로 곽 씨를 죽이면 자신 역시 살인자가 되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것은 결국 자신이 아니겠는가. 배신당한 것도 자신인데 목숨까지 잃게 되는 셈이었다. 분노는 여전히 끓어올랐지만 이성은 그를 붙잡았다. 김 씨는 칼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저자가 내 아내를 더럽혔으니 나도 저자의 아내를 더럽혀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른바 안갚음이었다. 김 씨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은 방향을 바꿔 더 음습한 곳으로 흘러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집을 나섰다. 김 씨는 곧장 곽 씨의 집으로 향했다. 깊은 밤이었지만 곽 씨의 집 안방에는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김 씨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김 씨의 모습에 곽 씨 부인은 혼비백산했다. 김 씨는 낮게 그러나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해야 하오. 곽 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씨는 자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본 광경을 그대로 설명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니 안방에서 남편과 자신의 아내가 간음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칼로 찔러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도 죽게 되니 대신 이렇게 왔노라고 말했다. 곽 씨 부인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그 말을 들었다. 정말이냐고 다시 묻자 김 씨는 성난 얼굴로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차갑게 덧붙였다. 만약 거절한다면 당신 남편을 지금 당장 죽이러 갈 수밖에 없소. 알아서 판단하시오. 칼을 든 김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판사판이라는 태도가 분명히 느껴졌다. 곽 씨 부인은 온몸이 떨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거절하면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받아들이면 자신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치욕을 안게 된다는 두려움. 긴 침묵 끝에 곽 씨 부인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 말은 체념이었고 동시에 두 남자의 목숨과 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김 씨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거칠게 그녀를 대했다. 곽 씨 부인은 남편의 죄로 인해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곽 씨 부인은 눈물을 삼키며 김 씨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을 남모르게 조용히 넘겨주신다면 이후에도 몇 번이고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김 씨의 마음은 그제야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곽 씨의 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는 마을의 좁은 골목에서 뜻밖에도 곽 씨와 마주쳤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답게 곽 씨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이 밤중에 어디를 다녀오시오? 김 씨는 잠시 침묵했다. 이미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입을 열어 대꾸할 마음도 없었다. 잠시 후 김 씨는 묻는 말과는 상관없이 짧게 말했다. 피장파장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김 씨가 지나쳐 가자 곽 씨 역시 아무 말 없이 자기 집으로 향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알고 있는 밤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그날 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지만 마음속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부끄러움이 남았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피장파장이다. 피장파장은 두 편이 서로 잘잘못이 없이 같은 처지임을 뜻한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똑같이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대의 행동에 따라 그와 같은 행동으로 맞서는 것을 이르는 말이며 한자어로는 피차일반이라고도 한다. 이 속담은 단순히 서로 비슷하다는 뜻을 넘어 인간의 어두운 감정과 복수의 심리를 담고 있다. 억울함이 또 다른 억울함을 낳고 죄가 죄를 부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 누구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준다. 그래서 피장파장이라는 말에는 서로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경계의 뜻 또한 함께 담겨 있다. 아주 먼 옛날 전라도의 한 작은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대대로 논농사를 지어온 집안 사람이었고 해마다 봄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들판으로 나가 땅을 살폈다. 논이 흙빛을 보고 그해 농사의 운을 짐작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의 기운을 읽었다. 그에게 벽씨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었다. 한 해 가족의 목숨줄이자 아이들 웃음과 겨울 양식이 모두 담긴 귀한 것이었다. 그해 봄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고운 봄비가 사흘 나흘 이어지자 농부는 때가 되었다 싶었다. 그는 논 한쪽에 모짜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물기를 고르고 흙을 고르게 다져 네모반 듯하게 구획을 나누었다. 삽질 하나, 발로 밟는 한 번에도 정성을 다했다. 흙이 고르게 숨을 쉬어야 벼가 잘 자란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모짜리를 다 만든 농부는 곳간으로 들어갔다. 어둑한 곳간 한쪽에는 벽실을 담아둔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다. 가을에 수확한 벼 가운데 가장 실한 것만 골라 말려두었던 씨앗이었다. 농부는 항아리 뚜껑을 열며 잠시 두 손을 모았다. 올가을 풍년을 빌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벽실을 두 손 가득 퍼 담아 모짜리로 나갔다. 그는 벽실을 함부로 던지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로 살살 흘려보내듯 모판 위에 뿌렸다. 마치 아이를 눕히듯 조심스러웠다. 벽씨가 흙 위에 고르게 퍼지자 농부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가을 들판의 바람에 흔들리는 누런 벼가 그려졌다.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같으면 연한 푸른 싹이 올라와야 할 시기였는데 모짜리는 조용하기만 했다. 농부는 아침마다 논으로 나가 모판을 들여다보았고 저녁에도 다시 나가 흙을 만져보았다. 물이 부족한가 싶어 물기를 조정해 보기도 하고 흙이 굳었나 싶어 살짝 긁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싹은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부의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늘어갔다. 어느 날
그는 못자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벽시 항아리 위를 솔가지로 덮어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예부터 마을 어른들은 벽시를 보관할 때 솔가지를 덮어 잡기나 부정한 기운을 막아야 한다고 일러왔다. 부정한 기운이 닿으면 씨앗이 숨을 닫아 싹을 틔우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이 들자 농부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모판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혹시 귀신이 신하락을 까먹은 건 아닐까? 말은 또렷하지 않았고 입안에서 맴돌다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농부는 그 말을 하고도 다시 중얼거렸다. 밤새 배고픈 귀신이 지나가다 신하락을 까먹어서 그래서 싹이 안 나는 건 아닐까? 그는 그렇게 혼자서 모판 앞에 앉아 한참을 웅얼거렸다. 말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흙 위로 떨어졌다. 그때 논두렁 너머에서 다른 농부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웃 마을에서 논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귀신이 어쩌고 신하락이 어쩌고 하며 혼잣말을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농부는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듣고 있자니 괜히 귀가 거슬렸다. 그는 못자리 앞에 앉아있는 농부를 향해 툭 내뱉듯 말했다. 에이,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좀 그만하시오. 그 말에는 핀잔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말을 던진 농부는 그대로 논두렁을 따라 걸어가 버렸다. 남겨진 농부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자신이 무슨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지 그제야 돌아보았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싹이 나지 않는 이유가 귀신 때문일 리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지니 말도 그렇게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날 밤 농부는 집에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창밖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낮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귀신이 신하락을 까먹는다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농사가 걸린 일 앞에서 사람 마음은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며칠 뒤 늦게나마 못자리에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농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그는 모판 앞에 서서 조심스레 싹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쓸데없는 걱정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애썼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일을 두고 이야기했다. 누군가 혼자 알아듣기 힘든 말을 중얼거리면 논두렁에서 들려왔던 그 한마디를 떠올리며 웃었다. 또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 하네. 그렇게 마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자연스레 굳어갔다. 세월이 흐르고 그 농부의 이름도 사라졌지만 그날 못자리 앞에서 흘러나온 웅얼거림은 말로 남았다. 누군가 혼자 우물우물 말을 하거나 엉뚱하고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늘어놓을 때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말을 꺼냈다.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라며 알아듣기 어렵고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웃어 넘겼다. 그렇게 한 농부의 봄날 근심은 오래도록 사람들 사이를 떠도는 옛이야기가 되었다. 옛날의 적 한양에는 글 좀 읽고 세상 물정도 안다고 스스로 여긴 선비가 하나 있었다. 그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글 공부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벼슬에 대한 욕심이 컸다. 벼슬길에 오르기만 하면 가문을 일으키고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그는 연줄이 닿는다는 사람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인사를 올렸고 대감들 문 앞을 들락거리며 자신을 써달라고 애를 썼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소식이 왔다. 그를 함경도 깊은 산골 값싼 고을의 수령으로 보내겠다는 임명이었다.
선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먼 곳이긴 하나 그래도 한 고을의 사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는 한양의 대감들을 찾아다니며 작별 인사를 올렸다. 어떤 대감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어떤 이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잘해보게 하고 말았다. 또 어떤 대감은 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기만 했다. 선비는 그 웃음의 뜻을 알지 못했지만 벼슬길에 오른 기쁨에 그저 좋게만 받아들였다. 짐을 꾸리고 길을 나섰다. 함경도로 향하는 길은 갈수록 험해졌다. 평탄한 길은 어느새 사라지고 산길과 고개가 이어졌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인적도 드물어졌다. 말을 타고 가는 날보다 걸어서 가는 날이 더 많았으며 비바람을 맞으며 길 위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나서야 그는 겨우 값산 고을에 도착했다. 고을 어귀에 들어서자 아전들과 백성들이 새 사또가 왔다며 맞이했다. 작은 잔치도 벌어졌고 술과 음식을 내왔다. 선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잔을 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부터 내가 이 고을을 잘 다스리면 되겠지. 그는 나름대로 정사를 보며 애를 썼다. 백성들의 사정을 듣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힘쓰려 했다. 초겨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한 때였다. 느닷없이 아전 6이 한꺼번에 사또 앞에 모여 섰다. 그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하직 인사를 올렸다. 사또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하직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전들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곧 길이 막힐 터이니 내년 해동이 되어야 다시 뵐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말을 마친 아전들은 미련 없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사또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채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대청마루로 나가던 그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밤사이 눈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지붕이 눈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고 마당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눈이 쌓여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설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길은 온데간데였고 온통 흰 세상뿐이었다. 사또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에서는 겨울이 오면 바깥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그는 꼼짝없이 관아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눈에 파묻혀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관아 안을 이리저리 살피며 혹시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찾아다녔다. 그러다 맨 끝방에서 여자 하나를 발견했다. 사또는 놀라 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년 봄까지 사또께 진지를 올릴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니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이 험한 겨울을 함께 견뎌줄 유일한 사람이었다. 사또는 반가운 마음에 말했다. 따로 거처하지 말고 내 방에서 같이 지내자꾸나.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사또와 계집종은 한 방에서 지내게 되었다. 계집종이 차려오는 밥상에는 김치밖에 없었지만 사또는 그것마저 고맙게 먹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눈이 너무 깊어 바깥을 볼 수도 없고 낮과 밤의 구분조차 어려웠다. 촛불을 켜고 책을 읽자니 눈이 금세 피로해졌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있으니 몸도 마음도 답답해졌다. 그러다 보니 사또의 머릿속에는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아무리 평범한 계집종이라 해도 여자와 단둘이 한 방에 있다 보니 욕망이 꿈틀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사또는 계집종을 불렀다.
계집종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는지 말없이 옷을 벗었다. 사또는 그를 끌어안고 그대로 함께 누웠다. 처음에는 잠깐의 위안일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 일은 곧 반복되었다. 밥을 먹고, 쉬고, 그 짓을 하고, 잠을 자고, 다시 같은 일이 이어졌다. 사또는 점점 그것에 빠져들었다. 서울에서 만났던 기생들보다 얼굴은 못했지만 부드러운 살결과 숨소리는 사또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사또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말하기도 했다. 내가 유혹을 당한 것이라고.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었다. 사흘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다. 코피가 터지고 기운이 빠져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이곳에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또는 겁이 나서 방 안의 바람벽에 글을 적었다. 다시 그 짓을 하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식의 맹세였다. 글을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계집종과 마주 앉아 있자니 또다시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그는 맹세를 어기고 다시 그 짓을 했다. 그리고는 또다시 후회하며 바람벽에 글을 적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갈수록 바람벽에는 같은 내용의 글씨가 빼곡히 늘어갔다. 사또의 다짐과 파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길이 열리자 아전들이 다시 관하로 돌아왔다. 사또는 그들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마터면 이곳에서 죽을 뻔했다고 하며 바람벽을 가리켰다. 사또는 계집종이 요물이었다며 핑계를 댔지만 아전들은 바람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이전 사또보다는 낫다며 농담을 건넸다. 사또도 그제야 웃으며 넘겼다. 임기를 마친 사또는 한양으로 돌아와 다시 대감들을 찾아다녔다. 다녀왔다는 인사를 올리자 대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물었다. 지난 겨울에 벽을 몇 칸이나 버려놓았느냐고. 그 말에 사또는 얼굴이 붉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극한의 고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어떤 일을 하겠다는 말로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라는 말이 오르내리게 되었다. 깊은 산골, 혹독한 추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으로 가는 길처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비유하는 말이었다. 그 옛날 사또가 겪은 겨울처럼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기조차 쉽지 않은 곳을 향하는 각오를 담은 말이었다. 그렇게 삼수갑산의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옛날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